안녕하십니까.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증 과정의 김민주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요, 이 과목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그래서 자료의 측정 이 부분을 우리가 했었던 2차 시에 걸쳐서 했던 부분을 함께 정리하고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출문제 함께 볼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얻은 측정치는 어떤 척도에 해당이 되는가 했어요. 자, 질문을 볼까요? 귀사의 업종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1번 기계류, 2번 전자류, 3번 섬유류, 4번 식품류. 자, 1번 기계류였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어서 1번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자, 딱 봤을 때 어떤 순서도 없고요. 그렇죠? 임의대로 배정을 한 거예요. 어떤 구분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건 바로 뭐였죠? 명목척도.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나요? 운동선수의 등번호. 이런 것들이 명목척도에 해당이 됐었죠. 자, 그러면 우리 서열척도랑 등간척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서열척도에 얘가 뭐가 있었나요? 어떤 순위나 혹은 순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들? 어떤 인지도도 있었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성적순. 네. 어떤 성적순위 그런 것들이 있었죠. 뭐 학교의 성적순에 따른 것. 그 다음 등간척도는요? 온도, IQ, 물가지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었죠. 비율 척도는요. 어떠한 몸무게나 이런 것들, 키 이런 것들 가장 많은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보면 가장 많은 양의 정보를 가진 순서대로 변하죠. 가장 적은 양부터 시작을 하죠.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그래서 정보의 양이 가장 많은 것은 바로 비율척도이고, 그 다음 어떤 의미가 없고 가장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다는 건 바로 명목척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자, 2번 문제 볼까요? 마케팅 조사 시에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통계적인 회귀, 그리고 2번 특정 사건의 영향, 세 번째 사전 검사 영향, 4번 반작용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이 반작용 효과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보기에 나오면 굉장히 유심하게 봐야 된다. 이 반작용 효과는 무엇을 저해하는 요소다?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였죠. 그래서 정답은 사실 4번이고요. 우리가 어떠한 타당성을 나눌 때 내적 타당성과 그리고 외적 타당성을 나눴어요. 그렇죠? 자, 이 둘은 옳고 높고 뭐 좋고 나쁜 게 있다? 아니다. 조사 목적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갈 수 있고 두 개 모두를 가져갈 수 없다. 내적 타당성이 뭐였죠, 여러분? 내적 타당성은 어떤 원인, 그러니까 독립 변수로 인해서 어떤 결과 잘 발생됐다. 그러면 이게 바로 내적 타당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독립으로 인해서 종속 변수가 변했다라고 하면 내적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많이 이용한다? 이론적인 목적, 학술적인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죠. 그런 반면에 외적 타당성은요. 그럼 이런 결과가 정말 어디에서? 현장에서도 적용되느냐. 이것이 바로 외적 타당성에 관련된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론적인 목적이고 학술적인 목적이라면 내적 타당성을 높이도록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게 아니라 현장에서 정말 실제로 이용할 거라면 실험을 할 때도 어떤 실험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그 상황에서 실험을 하면서 외적 타당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들도 있었고요.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들도 있었죠. 그래서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는 8가지나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교재에서 본 것만 해도. 그래서 먼저 통계적인 회귀가 있었죠. 어떠한 굉장히 낮게 비성실하게 응답했던 그러한 응답자들이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된다? 중간 평균값으로 가는 그런 현상을 바로 통계적 회귀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실험을 할 때 특정 사건이 갑자기 발생이 됐다거나 혹은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어떤 환경이 변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게 그 원인, 어떠한 독립 변수로 인해서 종속 변수가 변한 것이냐 아니면 특정 사건 때문에 변한 것이냐 알 수 없다. 그래서 내적 타당성을 저해한다. 이런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 사전검사. 그래서 검사를 만약에 사전검사를 한 번 더 시행했다면 두 번째 발생되는 그런 검사에서 이런 사전검사에 한 번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분명히 영향을 준다라는 게 있었죠. 자, 또한 그럼 나머지 8개였으니까 나머지 4개가 뭐 했었나요? 확산, 모방 효과도 있었죠? 서로 간의 확산, 모방 효과. 어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분리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일이죠. 그 다음 우리는 인간은 나이를 먹으면서 성숙하는 효과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떠한 사전 검사의 영향이 아니라 또 뭐가 있었냐면 시험 도구로 인해서 어떠한 내적 타당성이 저해되는 이유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자, 어떤 실험 대상. 그러니까 표본을 어떻게 추출했느냐에 따라 또 다르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 또 있었고 또 뭐가 있었나요? 자, 도중에 이탈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 정말 물론 뭐 중간에 혹시라도 이사를 갔거나 혹은 뭐 사람이 혹시라도 응답자가 뭐 사망을 당했거나 이런 경우에 연구 손실도 있었다. 연구 대상자 손실로 인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1차적으로 그 손실되기 이전에 했던 그 실험과 2차 손실된 이후에 실험 결과 이런 것들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우리가 비교할 때 분명 이 부분도 내적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들도 또 3가지가 있었죠. 바로 이 반작용 효과. 여러분 반작용 효과 의미 기억나세요?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할 때 응답자가 자신이 지금 현재 실험 대상자라고 느끼고 있다면 의식적으로 행동해서 자연스럽지 않게 행동을 하는 거. 그게 바로 반작용 효과였고 게다가 사실 이 응답자뿐만 아니라 조사자도 나도 내가 지금 관찰을 하고 있지 그러면서 나도 스스로 자꾸 환경을 부자연스럽게 만들어요. 이것을 바로 반작용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연구 표본, 연구 대상자들 있죠? 연구 표본. 을 정말 어떻게 표본을 추출했는가 표본의 대표성이 없는 어떠한 표본을 추출했을 때 내적 타당성을 외적 타당성을 저해받을 수 있다. 그 다음 3번째 독립 변수 간의 상호작용이 있었죠. 이렇게 해서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반작용 효과. 이것은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다. 아시겠죠? 자, 3번 문제 볼까요? 굉장히 쉽네요. 그렇죠? 측정한 자료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2가지 주요한 어떤 기준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마 가장 많이 했던 거예요. 그렇죠? 바로 뭐과 뭐? 타당성과 신뢰성. 자, 타당성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정확성.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게 제대로 조사가 되었는가 이게 타당성과 관련이 있다면 내가 이것을 언제 다른 상황에서 또 다시 한번 실험한다 하더라도 정말 유사한 결과값이 나올 것이냐? 이런 것들이 바로 신뢰성과 연관이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측정할 때 가장 중요한 2가지 타당성과 신뢰성 있는 측정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볼까요? 우리가 측정 대상 간의 순서 관계를 밝혀주는 척도래요. 자, 순서? 보기가 어떤 명목, 서열, 등간, 비율이에요. 이 중에서 순서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명목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이러한 순서 관계를 밝혀주고 측정 대상을 특정한 속성으로 판단해서 대소나 높고 낮음에 어떤 순위를 부여해 주는 거다. 정답 다 나왔죠. 순서 척도, 순위 척도 뭐였죠? 정답은 서열 척도 2번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원 어떤 다운로드 수라던가 어떤 그런 인기 차트 이런 것들도 다 여기 포함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5번 문제 볼까요? 5번 문제도 이 척도에 관련된 부분이네요. 자, 다음 중 단순히
특정 대상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목적으로 숫자를 부여하는 데 사용되는 척도는 그랬어요. 자, 1번 명목 척도, 2번 서열 척도, 3번 등간 척도, 4번 비율 척도. 자, 우리 어때요? 의미가 없고요. 단순히 구분하기 위한 목적을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명목 척도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게 너무나 쉬우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 6번.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소 또 나왔네요. 그쵸? 그래서 자,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특정 사건의 영향, 사전검사의 영향, 조사 대상자의 차별적인 선정, 그리고 반작용 효과.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객관식 문항에 저 반작용 효과가 나왔다. 그럼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고 저게 내적으로 나왔는지 외적으로 나왔는지, 그래서 혹시라도 외적이 아니라 뭐 다른 부분으로 나왔다. 그러면 저게 정답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7번 문제를 볼까요? 이 부분은요, 집단뿐만 아니라, 그러면 집단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얘기네요. 그쵸? 집단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추상적인 가치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고요. 집단 상호 간의 어떠한 거리를 측정하는데 유용한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바로 앞 시간에서 여러 가지 척도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쵸? 그런데 그 중에서요, 어떤 상호적인 관계, 사회적인 관계에 대해 다룰 때 집단과 집단 사이에 어떤 거리를 측정하는 이 척도 뭐였죠, 여러분? 보가더스 척도였죠? 보가더스 척도. 이러한 집단, 사회, 개인 이런 것과 약간 연관이 있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소시오메트리 척도였는데 이 소시오메트리 척도는 뭐죠? 어떤 집단이 있을 때 개인 조직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집단원들이 있을 때 상호 간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가, 개인 간에, 이것은 바로 소시오메트리고, 그 다음 집단 간 혹은 개인과 집단 이러한 것들에 측정할 때는 바로 보가더스 척도를 이용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그러면 거트만 척도와 서스톤 척도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거트만 척도는 누적 척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저희가 설문 문항을 함께 만들어 봤었는데, 강아지를 우리 동에 살아도 된다? 우리 바로 옆집에 살아도 된다? 이거 있었죠. 이게 바로 누적 척도, 거트만 척도였습니다. 그 다음 서스톤 척도도 있었죠. 이 서스톤 척도는 등현 등간 척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등현 등간 척도는 보통 어떠한 모든 그러한 이제 측정을 다 한 다음에 가중치를 합해서 평균을 낸 것, 이것이 바로 등현 등간 척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보가더스 척도입니다. 자, 다음 문항 볼까요? 8번 측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측정할 때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라고 했죠. 자, 1번 볼까요? 설문지의 문항별 설명을 명확히 하고 응답자별로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조사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설문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고 질문 방식 등을 표준화시킨다. 세 번째, 성의가 없거나 일관성 없게 응답한 경우는 아예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배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그냥 아예 폐기를 시킨다. 다음 4번, 중요한 질문의 경우에 반복 질문을 피함으로써 혼선을 피한다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혹시 저희가 지난번에 그 신뢰성 향상 방법 중에 재질문법이나 혹은 재검사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었죠.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혹시라도 그냥 잠깐 순간적으로 자세히 보지 않고 응답했을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의식적으로 이거는 왠지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답변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일 경우에는 2번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아마 있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심리 검사를 하거나 뭐 MBTI를 하거나 어떠한 내가 성격 유형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되게 비슷한 질문 혹은 똑같은 질문이 몇 개 나와요. 내가 방금 문제를 풀었는데 이 문제 앞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 문제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물어본 거예요. 바로 이 측정의 신뢰성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반복 질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질문일 경우에는 반복 질문을 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넘어가도록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9번 볼까요? 측정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는 4가지 종류의 척도로 구분을 한다. 그럴 때 가장 어떤 것부터 시작하나요? 적은 것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가장 많은 순서대로 척도를 구성한 것은 그랬어요. 자, 가장 적은 거니까 당연히 명목 척도가 들어가야겠죠? 첫 번째 명목이고요. 그럼 마지막은 뭐였나요? 몸무게, 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비율 척도가 되겠죠. 마지막엔 비율 척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명목 척도, 그 다음 서열 척도, 그 다음 등간 척도, 비율 척도. 바로 이 등간 척도는 사실 간격 척도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그러면 반대로 질문 어떠한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많은 순서대로 나타낸다고 하면 비율 척도, 그 다음 등간 척도, 그 다음 서열 척도, 명목 척도 이 순서대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질문에서는 가장 적은 것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3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까요? 우리가 어떤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타당도와 신뢰도 굉장히 서로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데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설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타당도는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어떻게 정확히 측정하였는가. 그래서 타당성은 우리가 어떤 것과 중요하다? 정확성과 굉장히 연관이 깊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신뢰도는 측정치와 실제치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이 조사를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시간에 한다 하더라도 정말 유사한 값이 나오느냐 뭐 비슷한 값이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 3번, 타당성이 있는 측정은 항상 신뢰성이 있다. 그런가요? 그리고 신뢰성이 없는 측정은 타당도가 보장되지 않는다. 그렇죠. 자, 타당성이 있는 측정은 항상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는 건 뭐예요? 정확하게 잘 측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정확성이 있다라는 건 신뢰성이 있다. 그 다음 2번, 신뢰성이 없으면 신뢰성이 없는 측정은 타당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타당도 측정 시 외적 타당도보다 내적 타당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외적 타당도와 내적 타당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둘은 어떤 관계다? 상쇄관계. 그래서 서로 두 개를 모두 다 가져갈 수 없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뭐가 더 좋고 뭐가 나쁜 게 아니라 조사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고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보니까 처음 보는 게 있어요. 그죠? 보기 중에 의미 분화 척도가 뭘까? 자, 이 다음 척도의 종류는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자, 이 표 우리 하진 않았었죠. 그쵸? 보니까요. 어떤 결국 제품 디자인에 대한 평가래요. 그래서 1점부터 7점까지 있어요. 그러면 7점 척도를 이용했구나 알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 기능적이다, 비기능적이다. 고급스러웠다, 대중적이다, 현대적이다, 고전적이다. 어때요? 양 서로 간에 굉장히 비교적이죠. 양극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스톤 척도냐, 리커트 척도냐, 거트만 척도냐, 의미분화 척도냐. 자, 우리 리커트 척도는 뭐였죠? 우리 커피 기억나시죠? 나는 커피를 좋아한다, 커피는 맛있다, 뭐 커피를 마실 때 행복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주로 5점 척도를 많이 이용하고 어떤 것에 동의하느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거랑은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서스톤 척도라던가 거트만 척도와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정답은 의미 분화 척도인데요. 의미 분화 척도는 어휘 차이 척도라고 하기도 해요. 정답은 이제 4번인데 이 어휘 차이 척도가 뭐냐. 그래서 의미 분화 척도라는 것은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양극단의 두 가지를 나눠요. 그래서 의미를 저렇게 다르게 개념을 여러 개의 이제 차원에서 평가를 하는데 두 개의 입장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반대되는 의견을 어떤 것을 둘 중에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묻는 거죠. 주로 어떨 때 많이 이용하냐면요. 어떤 제품의 브랜드 혹은 브랜드 인지도를 평가하거나 혹은 선호도 조사할 때 그럴 때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태도 이럴 때 이렇게 척도를 이용하기도 하죠.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볼까요? 척도에 대해서요. 이 척도는 지금 7점 척도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척도 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했나요? 물론 많으면 선택의 결과가 많아지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단점도 있죠. 특히 어떤 전화조사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이 많은 것을 과연 다 불러줄 수 있느냐 내가, 그리고 응답자는 이것을 다 기억하고 제대로 선택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척도점의 개수를 개발하고 결정하는 게 좋은데 여러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척도점 개발 시 유의사항, 유의사항이 있었죠. 자, 먼저 뭐가 있었죠? 척도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척도점의 수를 과연 몇 개로 할 것이냐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은 뭐 5에서 7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몇 개를 많이 쓴다? 7을 많이 쓴다. 그쵸? 그런데 이 척도점의 수를요, 척도점의 수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게 있었죠. 크게 3가지가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척도점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거. 결정에 영향 요인이라고 쓸까요? 자, 뭐가 있었냐면 응답자. 그래서 만약에 척도점의 수를 결정할 때 어떤 응답자들이 어떤 관심이 많거나 혹은 전문가 집단이거나 했을 땐 척도점의 수가 많아도 된다라는 게 있었죠. 자, 그 다음 2번째. 또 척도점의 수를 결정하는 요인.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자료 수집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전화 같은 경우는 척도점의 수가 너무나 많으면 응답자들이 불편할 수 있고 사실 면접자도 힘들죠. 내가 다 불러줘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우편 같은 경우는 어떻다? 크게 상관이 없죠. 내가 직접 지면에서 보고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3번째. 바로 뭐가 있었죠? 바로 어떤 통계 분석의 종류였습니다. 내가 조금 더 세밀한 조사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척도점의 수도 결정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척도점을 개발할 때 먼저 척도점의 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척도점의 수를 결정할 때 응답자, 자료 수집 방법, 통계 분석 종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 2번째는요. 내가 홀수로 할 것이냐 짝수로 할 것이냐. 그렇죠. 척도점을 홀수로 하게 된다면 가장 큰 단점은 뭐였나요? 중간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대충 이건데 가장 가운데 거 아무거나 해요. 만족한 것도 아니고요. 불만족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거나 해주세요. 그냥 보통이요. 예, 이런 것들. 아무거나요. 보통이요. 이런 거. 중간화 경향을 한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중간화 하는 거 가운데 걸 없앴어요. 그리고 짝수로 했죠. 그랬더니 자,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정말 만족도 아니고 불만족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였죠. 이러한 단점이 있다. 자, 그 다음 균형과 불균형. 내가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것 그리고 부정적인 것을 어떠한 비율이나 개수를 동일하게 한다. 균형적으로 한다면 균형 척도를 이용했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 사람이 이미 만족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혹은 약간 부정적, 불만족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걸 안다라면 어떻게 하나요? 불균형 척도를 이용하기도 하죠. 그죠? 그 다음 단일. 단일 항목과 그리고 단일 항목뿐만 아니라 다항목. 그렇죠? 그걸 할 것이냐. 그 다음 5번째, 척도별로 어떻게 척도를 설명을 할 것인가. 내가 이 척도별로 모두 다 설명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 이 중에서 정말 사람들이 어떠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어떠한 편견이 있을 수 있는 이 부분만 내가 좀 설명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모두 척도점을 개발할 때 유의사항 이렇게 5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다 메모를 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 교재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척도 개발 시 유의해야 할 사항, 그리고 척도점을 결정할 때 영향을 주는 이 요인들, 이 3가지에 대해서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해서 바로 이 챕터의 마지막 단계, 자료의 측정과 척도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 지으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사실 이 과목이요, 굉장히 외울 게 좀 많아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 이 과목의 첫 번째 챕터부터 외우지 못한 것들도 아직 많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앞으로 기출문제를 풀면 여러분들도 아마 더 계속 이해하기 쉽고 계속 귀에 듣다 보면,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금방 외우고 시험 문제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던 이 과목, 4챕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3과목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